라면서. 예. 그래서 우선 배 구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앞에는 그냥 도입부였고요. 이제 제일 옛날에 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개론 초반에 얘기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배를, 요 그림 보시면은 잘 나와 있는데, 배를 제일 강한 나무 하나를 밑에다가 하나 깔아요. 그걸 우리가 용골이라고 하고 영어로 킬이라고 한다고 했죠. 배를 이렇게 깔아놓고 제일 단단하고 제일 굵은 나무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갈비뼈 같은 걸 세워요. 실제로 우리말로도 늑골이라고도 쓰고 늑제라고도 쓰고, 늑자가 갈비 할 때 늑자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세워요. 영어로는 리브라고 하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표면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나무판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나무판을 착착 붙여가지고 껍데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사이 물 안 새게 뭐 채워 넣고 바르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배를 끌고 바다에 갔을 때 파도에서 막 쿵쿵하고, 아까 그 우리 뭐였죠? 저기 하중이랑 중력 분포 그런 거 차이가 났을 때 결과적으로 힘은 누가 다 받냐면은, 뭐 밖에 녹색 나무판이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걔보다 용골이 받아요. 용골이 힘을 다 받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도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배 용골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면은 그 배는 그냥 망한 거예요. 더 뭐 수리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용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용골에다가 쌓아 올라가는 식으로 나무 배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이거는 1940년대 건 동영상인데, 이제 영국에서 뭐 교육용으로 만든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80년 전 다큐멘터리인데, 배 만드는 거랑 관련한 겁니다. 근데 이때는 배를 나무로 안 만들고 철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철로 만들었는데, 이거 영상 가만히 보시면은 나무로 만드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요. 제일 밑에다가 용골 철로 만들어서 깔고요. 이게 용골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철로 만든 늑제들을 올리고, 갈비뼈들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표면에 철판을 씌워요. 그러니까 1940년대까지만 해도 배를 만들 때 나무 배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 재료만 철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원래 못질을 해서 받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거 배 표면에 동글동글하게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리벳이라고 하는데, 용접 나오기 전에는 철판을 녹여서 그 붙이는 용접이 나오기 전에는 리벳이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철판 두 개를 이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구멍을 뚫고 여기다도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다가 붙여놓고, 여기 구멍 사이에다가 어, 나사산은 없어요. 그냥 못대가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민자로. 그래갖고 얘를 철판 사이에다가 끼워 놓고, 이 정도 철판 사이에 끼워 놓고, 조금 잘못 그렸다. 뒤가 좀 튀어나오게 이 정도 리벳을 박아놔요. 그 다음에 얘를 달궈가지고 망치로 막 치거든요. 지금 여기 이거 영상이 원래 망치로 치는 건데 한번 직접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얘를 막 달궈갖고 망치로 때리면은 얘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요, 버섯같이.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하거든요. 그걸 리벳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용접이라는 게 발달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리벳으로 때려가지고 만들어요. 보시면은 선체 여기 구조재 표면에 구멍 막 뚫어놓은 게 리벳 박을 구멍들이에요. 실제로도 이렇게 하고 리벳 박고, 그럼 밖에 철판도 리벳으로 달죠. 그런 식으로 배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는 용접 기술이 나왔으니까 요즘 배는 리벳으로 절대 안 만들어요. 그래서 리벳을 안 만드니까 이거는 미국에 있는 항공모함 만드는 건데, 항공모함 만드는 영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조각별로 밖에서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냥 하나로 합쳐서 접합면들 용접으로 다 붙이기만 해요. 뭐 리벳 그런 거 안 쓰고 그렇게 됩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리벳 달린 배 같은 거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애초에 우리나라는 리벳
리벳으로 배 만들 때 조선 산업을 시작하질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시작을 했지. 그래서 우리나라 배는 다 용접이고 리벳으로 만든 배를 볼 수 있는 데가 지금은 못 가는데 저기 홍콩에 가면 홍콩에 거기가 이렇게 쓸모없는 얘기인데 홍콩 반도가 있고요. 구룡이라고 홍콩 섬이 있거든요. 요새 뭐 시위도 하고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가고 싶어도 못 갈 건데 하여튼 그러면 구룡이랑 홍콩섬 사이에 옛날에는 지금은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페리가 있거든요. 배가 타봐야 한 10분도 안 가요. 되게 가까워요. 근데 하여튼 배가 가는데 그 배들이 진짜 옛날 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걔네들은 리벳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 하여튼 되게 오래된 배라서 그거 아니면은 요새는 리벳으로 만든 배 보기 힘듭니다. 다 용접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예. 어쨌든 근데 이 조선이나 선박공학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항구 도시들 가면은 볼 거 되게 많거든요. 예, 홍콩도 그렇고 뭐 사실 부산만 가도 그냥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 가서 볼 거 되게 많기는 많아요. 근데 뭐 또 그런 거 보러 가겠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보세요. 가서 볼지 말고. 어쨌든 홍콩 얘긴 지우고 그럼 우리가 용접으로 배를 만들든 리벳으로 배를 만들든 뭐 사실 배라는 건 차이가 없는데 제일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나오냐면은 리벳이나 나무로 배를 만들 때는 그 아까 얘기했던 용골 킬이 되게 중요했어요. 킬을 우선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뭐를 붙여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용접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배 구조에 대한 것도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킬이라고 하는 게 커다란 구조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용골판이라고 하거든요. 배 밑에 까는 판이긴 한데 일반 철판보다 좀 두꺼운 정도예요. 막 걔를 뭐 30cm, 30cm짜리 빔을 깔고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냥 킬인 거 티만 나게 그렇게 두꺼운 판 정도만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요즘 배들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어,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여기 갈비뼈 모양으로 하는 리브들이 늑제들이 잘 안 보이죠. 보면은 있더라도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 보니까 배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늑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늑제들은 요 방향으로 뻗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백날 깔아봐야 결국엔 배가 약간 우리 봤을 때 같이 똑 하고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면은 얘네들이 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길이 방향으로 부재들을 깔아야 얘네들이 배가 아까 그 중력이랑 부력의 차이로 인한 하중에 버티는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배에서 늑제가 아니라 길이 방향으로 뭐를 좀 많이 깔아줘야겠구나라고 해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런 데들 론지튜디널이라 써져 있는 게 길이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길이 방향 부재들 위주로 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체 구조에 대해 우선 길이 방향으로 부재 까는 게 중요하다는 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선체 구조의 기능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뭐 물이 선체로 당연하죠. 이거는 방수를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배 구조 성능은 뭘로 해석을 하냐면은 뭐 어렵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킹크랩 말고 아이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런 보호 타입에서 여기 빔이라고 했는데 거더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거더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배 구조를 결정을 하는 주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은 선체 바닥, 그러니까 여기 킬 근처에 여기 아랫부분이 선체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데크, 갑판은 여기 위쪽이랑 그 다음에 잘 보면 여기 메인 데크라고 있는데 그 밑에 세컨 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세요. 제일 얘가 메인 데크면은 메인 데크는 바깥에 노출된 갑판이에요. 갑판 중에 제일 위에 있어서 밖에 노출된 게 메인 덱이고 아래로 갈수록 2, 3, 4 뭐 그렇게 데크 수를 올라가면서 셉니다. 그러니까 지하 몇 층 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선측은 배평 여기 옆쪽이고 그 다음에 격벽이라는 게 뭐 이거 세 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격벽이라는 게 있어요. 벌크헤드라는 게 이게 비행기에도 벌크헤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냥 말 그대로 배에서는 물이 새지 않게 하는 벽이거든요. 선체 안에서 여기 보면은 벌크헤드라는 게 그래서 선체 안에서
그 격실이라고 해요. 격리되어 나눠져 있는 방들끼리 한쪽이 물이 차더라도 반대쪽 그 건너편으로 물이 안 넘어오게끔 버텨주는 그게 벌크헤드라고 하고요. 그럼 비행기에서는 벌크헤드가 뭐냐면 비행기는 물은 안 새잖아요. 기압을 유지시켜주는 벽이 격벽이에요. 그래서 뭐 아마 저기 비행기 탔을 때 제일 뒤쪽? 그게 아마 벌크헤드일 텐데 그쪽 아니면은 배 껍데기 비행기도 껍데기 자체가 아마 다 벌크헤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걔는 기압을 저기 공중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는데 여러분들 타고 있는 데는 일기압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압 차이를 유지해주는 벽을 격벽이라고 하고 배에서는 물이 새지 않게끔 막아주는 내부 그거를 격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배를 용접으로 만들었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들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철판떼기 용접해가지고 뭐 이게 버티겠어요? 한데 생각해 보면은 승용차는 철판떼기 용접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트럭 같은 거는 철판이 아니라 밑에 프레임을 먼저 깔거든요. 우리 여기 배에다 용골 깔듯이. 그래서 프레임으로 중량을 받쳐주는데 훨씬 더 큰 배는 그러면 프레임 없이 용골 없이도 괜찮냐라고 할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용접이 훨씬 단단해서 괜찮고요. 그거 관련한 영상인데 이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여객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객선을 좀 손님을 더 싣고 싶은 거예요. 여객선에다가. 그런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배를 새로 만든 건 비싸니까 배를 중간을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선체를 연장을 해줘요. 저기 그 뭐야 그런 사실 이게 배에서 나는 짓이지 뭐 비행기나 차에는 이 짓거리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기 그 사지 연장하듯이 그렇게 배를 중간을 뽕하고 잘라가지고요. 여기 중간에다가 얘를 집어 넣어가지고 다시 용접을 하면은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써져 있는 거는 나중에 따로 보시면 되고 원래 비포 애프터가 있죠. 원래 길이 195m짜리 배였는데 210m로 늘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방을 270개에서 304개까지 한 방 30개 더 했으니까 한 10%더 늘렸죠. 그만큼 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 준비를 하고 배가 들어오면은 배를 그냥 잘라요. 여기 아까 자르기로 했던 데 있잖아요. 배를 잘라가지고 보면은 여기 잘린 게 보일 텐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개를 벌리고 사이에다가 그 따로 만들어 놓은 구획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잘 맞춰요. 그래갖고 용접을 하고 뭐 전선 다시 잇고 배관들 이어주고 하면은 길어진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 중간 완전히 잘라서 용접을 해서 다시 붙이는 것도 배 구조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구조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는 손님이 몇 명이야? 방이 304개면은 뭐 손님 그거보다 숫자가 크겠죠.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타고 다니는 여객선도 구조적으로 이래도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 그러니까 용접으로 하는 게 전혀 구조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용접으로 잘 배를 만들었을 때 이제 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유조선인가? 그럴 것 같은데 유조선 선체라고 하시고 그러면은 이중 선체로 되어 있고 뭐 그렇죠. 유조선인가? LNG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액체 화물이긴 한데 저도 그림 가져온 게 작년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여기가 갑판일 거고 여기가 선 이쪽 옆에가 선측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선저일 거고 안쪽에 화물 칸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왜 써놨냐? 실제로 배 구조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선저예요. 의외로 선측이 아니라 배 밑바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력학 때 배웠을지 안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밴딩 배웠어요? 안 배웠나? 채팅창에 좀 써줘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 배웠나? 반응이 없네. 수업 듣고는 있는 거죠. 안 배웠어요? 네, 알았어요. 밴딩이 뭐냐면은 그냥 아까 우리 얘기했던 모멘트는 배웠죠.
우리가 힘을 가하면은 물체가 길이 방향으로 늘거나 줄어요. 그 다음에 물체를 굽히는 방향으로 모멘트를 주면은 물체가 굽겠죠. 이런 식으로 굽잖아요. 굽게 돼요. 밴딩 모멘트, 굽힘 모멘트에 밴딩이 굽힘이라서. 굽힘 모멘트를 가하면은 얘가 이렇게 뿅 하고 굽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변형이 어디가 제일 크냐면은 중립축이라고 해서 여기 가운데 라인은 길이가 안 변하고요. 여기 아래쪽은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이 정도 길이였던데 얘가 폭 줄었죠. 길이가 줄고 얘는 늘잖아요. 그래서 밴딩이 가해지면은 아래쪽은 압축이 되고 눌리고 위쪽은 늘어나게 돼요. 가운데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배 자체가 하나의 보로 돼가지고 굽힘에 놓이면은 어디가 제일 하중이 크냐면은 선 저하고 가판은 늘어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호깅 세깅 했잖아요. 호깅 세깅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호깅일 때는 선수 선미가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가판은 늘어나고 선 저는 압축이 돼요. 그 다음에 세깅일 때는 선 저가 늘어나고 가판이 압축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여기가 심하게 변하는데, 아까 우리가 배 얘기를 할 때 가판보다는 선저가 좀 더 구조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요. 가판은 두껍게 잘 안 하기 때문에. 규정은 있어요. 물론 아주 얇게는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저가 주로 하중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선저를 좀 강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그 부력 얘기할 때도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큰 압력이 걸리는 게, 물로 인한 압력이 제일 크게 걸리는 것도 배 밑바닥이에요. 선저가 되겠죠. 그래서 선저가 설계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저 자체로도 그 부력이랑 중력도 지가 버텨줘야 되고, 어떤 엔진 같은 걸 얹으면 그 무게 버티는 것도 선저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다 버텨줘야 돼서 그런 걸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이중 구조가, 구태여 유조선의 이중 구조 규정이 아니더라도 많은 배들이 이중 선체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선저는 많이 쓰고 있어요. 뭐 배 옆면이야 그냥 한 겹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배들은 안 그러긴 하는데, 아래쪽은 거의 다 이중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제 구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철판 말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보강재들이 구조재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거더라는 거랑 늑판이라는 거를 씁니다. 늑자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 같이 갈비뼈 방향으로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길이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것들이 이쪽에 탱크 안에도 있고, 아래쪽에 이중선체 아래쪽도 보면은 길이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게 있죠. 걔네들은 종방향 거더라고 하고, 횡방향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막혀 있잖아요. 지금 구멍은 좀 뚫어놓긴 했는데 이쪽 선체를 잘랐을 때 횡 단면에 딱 보이는 이런 철판들 있죠. 얘네들이 횡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판 모양으로 깔기 때문에 늑판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구조재들이 가판. 아까 설명한 것 같이 밖에 파도가 치면 맞는 가판이 제일 위에 있는 메인 데크라고 하거든요. 주가판인데 거기에서 아래로 갈수록 번호를 뭐 메인 덱이 퍼스트니까 세컨 덱, 서드 덱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가판은 그건 파도가 치면은 물이 넘어오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해치라는 걸 달아요. 해치라는 거는 주로 쓰는 말이 저기 그냥 문이랑은 다르게 닫아놓으면은 물이나 뭐 공기 같은 게 새지 않게 하는 게 해치예요. 주로. 그러니까 뭔가 좀 외부의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것까지 하는 문을 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판에는 제일 위에 노출된 가판이니까 파도 치고 하면 물이 넘쳐오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해치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상가판 아래가 하나의 화물 카누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물 창이 아까 컨테이너선 말고 그러면 벌크 운반선 같은 거 배 단면이 이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배 단면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위에 해치가 크게 하나 달려요. 그래서 얘를 열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뭐 화물들 싣고 얘를 다시 해치를 닫죠.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배들 중에서 화물 칸이 큰 배들은 화물 칸 안을 구태여 갑판으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치로만 잘 막는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배 구조면에서 선측, 아까 우리 옆쪽이죠. 배 옆, 여기서 배 옆쪽, 여기가 선측인데 얘도 수압을 좀 견디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파가 왔을 때는 선측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측도 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버티는 힘을 설계를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4학년 1학기 되면은 선박 종합설계라는 수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배에 가해질 수 있는 파도로 인한 힘들이 있고, 걔를 버틸 수 있게 배를 설계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걸 바탕으로 배 선체의 두께랑 뭐 구조재 분포 같은 거를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격벽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선체를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횡방향이든 종방향. 횡방향은 좌우 방향이고 종방향은 길이 방향이에요. 그걸로 나눠주는 수직 판들이 격벽이라고 하는데, 걔는 기본 목적은 침수를 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침수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배가 깊이가 꽤 나가기 때문에 한쪽 칸은 물이 차고 한쪽은 안 찼다고 했을 때 되게 강한 수압이 걸리거든요. 그 수압을 버틸 만한 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격벽에 대해서는 거의 뭐 선측 바깥판이랑 비슷한 그런 강도가 필요하게 되고, 그럼 얘도 구조적으로 배가 뭐 휘어지거나 변형되는데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두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 구조재에서 제일 크게 봐야 되는 거는 선저, 갑판, 선측, 격벽 네 가지고, 얘네들도 그냥 하나의 판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안쪽에 이런 것들이 걷어나 늑판 같은 걸로 더 짜임새 있게 짜여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배 생산 쪽에서 수업할 때 쓸 자료였는데, 그 LNG 운반선 만드는 거를 타임랩스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가면은 이게 영상들이 쭉 가면서 뭐 착착착 하고 배 구조들이 올라오는데, 그냥 잘 보여주기 위해서, 배 내부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화물창, 선저죠. 그러니까 배 밑바닥, 선저 먼저 이렇게 다 만들고요. 거기 옆에다가 그 화물 칸들의 격벽을 세워요. 안쪽에 격벽도 세우고, 여기 뒤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화물창 안에다가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주는 족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깔아줘요. 그리고 배 옆면에다가 이렇게 선측을 올리죠. 여기 선측 다 올리면은 별로 배같이 안 생기긴 했는데 그냥 네모난 박스같이 생겼죠. 여기 격벽 있고 선측 있고, 거기 위에 이제 뚜껑 덮고 선수 선미 달면은 배가 돼요. 여기 보면은 선수를 밖에서 만들어서 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수업에서 그냥 배가 왜 구조 해석을 해야 되는지, 부력이랑 중력 차이 때문에 배가 이렇게 단면별로 위아래로 받는 힘이 달라진다. 그것 때문에 배가 구조적으로 못 버티면은 똑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걔를 버티기 위해서 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한 구조재들이 요새는 배를 용접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용골 하나 갖고 버티는 세상은 아니고, 용접을 해가지고 모든 구조재들이 다 하중을 버티게끔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구조재들이 크게 보자면은 선저, 갑판, 선측, 격벽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고, 그 여러분들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상세한 내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구조 끝내고 다음 주에 생산 끝내면은 다다음 주 수요일 날 공지를 드린 대로 수요일 날 오전 중에 기말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중간고사 성적은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 가능했을 텐데, 내가 이거 중간고사 성적 봤는데 이게 뭐 내가 생각한 거랑 좀 객관식 평가라서 다를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중간고사 성적 관련해서 뭐 저번 우리 중간고사 1번도 그랬잖아요. 저 말고 수강생들이 생각하기에 답이 몇 번인데 왜 얘는 포함이 안 됐냐 등등, 그런 거든 아니면은 나는 이거 채점 요렇게 좀 이상하다 같은 거 얘기가 할 게 있다면은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주시든가 아니면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든가 해서 꼭 처리를 해주세요. 저는 주로 그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성적 내서 업로드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성적 처리 빨리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 여러분들 나중에 막 뭐야
성적 공지 다 됐는데 그때 가가지고 저 이거 좀 이상한데 수정을 해주세요. 사실 그때 가면은 수정 못하게 돼 있어요. 규정상. 왜냐면 한번 공지가 됐는데 거기 뒤에서 학생이 합당한 이유가 아니고 그냥 뭐 저는 뭐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성적이 잘려서 안 돼요. 그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규정이 아니거든요. 성적에 바꿔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적을 뭐 올리거나 뭘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꼭 시험 관련해서 시험 채점이든 아니면 숙제 관련해서 뭔가 클레임을 거셔야지 그냥 생으로 성적을 올려주세요 하는 거는 저도 했면 큰일 나고 여러분들도 걸리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 2도 성적 2번 확인한 김에 혹시 본인이 뭔가 좀 채점 내 생각한 답이랑 뭐 아니면 내 채점 결과랑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꼭 그 공지되어 있는 기간 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주세요. 나중에 기말고사 때 가가지고 뭐 저 중간고사 성적이 낮아서 뭐 성적을 뭐를 받고 싶어요. 그런 거는 미안하지만은 위험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수업이 3번 남았죠. 3번 남고 기말고사 때 보도록 할 건데 어, 과제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과제 제출 관련해서 있으면은 제가 2차로 받는 거 열어드릴 거니까 그럼 그때 가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바로 열어놓을게요. 저번에 연다고 하고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본인 숙제 내야 되는데 제출일이 지나서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몇 주차 그 2차 제출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간고사 뭐 틀렸는지는 거기서 확인 안 되나요? 그 본인 채점 결과에서? 그 다음에 확인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제가 그 확인 안 되는 학생은 메일로 보내드리든가 할게요. 저도 그 확인이 쉽게 되나 모르겠네. 네, 어쨌든 중간고사 본인 뭐가 틀렸는지 그거 원래 제가 확인해보고 메일로 드리든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나온 문제들이 기말고사에도 출제가 될 가능성 기말고사 작년에 나온 거면 당연히 중요하니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족보라고 하는데 족보를 귀찮아서 내는 게 아니라 저도 교수해 보니까 중요한 거가 어차피 시험 문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 당연히 있긴 한데 똑같진 않네요. 당연히 조금 수정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계산식 문제를 어떤 범위를 중점으로 해야 될지 우리 계산한 거 별로 없지 않아요? 근데 해봐야 푸르드수 계산한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아니면 배수량? 뭐 그 정도? CB 계산하고 뭐 별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거 암산으로도 되겠는데 하는 것들 제가 수업할 때 별로 숫자 안 들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우선은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본인이 뭐 틀렸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게 과제 관리에 관한 과제 아니 잠깐만 과제 10주차 열려 있는데 아닌가? 예, 인가 과제 제출에 10주차 열려 있으니까는 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대상이 없네. 과제 대상자? 이거 뭐야 이게? 40명 치면 되나? 모르겠다.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있지? 시험 응시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잠깐만, 제가 공개 일자가 지났나? 아닌데. 점수 공개인데 그게 안 된다고? 본인이 뭐가 틀렸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 틀린 문제만 공개를 하면 되나? 잠깐만, 이거 했다가 성적 다 날라가면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번 이거는 확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뭐 틀렸는지 제가 점수는 확인되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 여기 안 뜨죠? 뜨면 큰일 나겠지? 제출 답안 보기는 있네, 제가. 네.
틀린 문제가 공개가 되는지 아닌지. 우선 그럼 제가 이거 뭐지? 이메일 발송으로 갈 수 있나 보다.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갈 거예요. 간다면은. 그러면 다 설명됐어요? 네, 이메일 발송을 하면은 뭐가 뜨나? 하하, 따로따로 보내줘야 되네. 예. 하여튼 우선 그렇게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성적, 여러분들 지금 성적은 제가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몇 번 문제 맞추고 틀렸는지가 아니에요. 그거 보려면은 제출 답안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선 제가 점수는 제가 다운을 받아놓고 여기서 출제 내용은 바꿔볼게요. 그 여러분들 오답 확인할 수 있도록.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봐서 되면은 뭐 된다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뭐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은 메일로 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뭐 귀찮더라도 메일로 드려야지. 그럼 다 됐죠?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지금까지 녹화를 하고 있었네.